이 나라는 화려한 포장지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텅 빈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전 세계를 흔든다는 것 자체가 서구 언론에선 코미디 같은 일인 것이죠. 암스테르담의 차가운 편집국 회의실, 20년 경력의 베테랑 다큐 감독 요한 반데르미어가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보고서를 내던집니다. 불과 70년 전까지만 해도 전쟁 폐허 속에서 국제사회의 원조 없이는 단 하루도 스스로 일어설 수 없다며 세계 최빈국으로 조롱받던 나라, 그게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진짜 수준이었던 겁니다. K-팝이니 스마트폰이니 하는 것들은 그저 잘 꾸며진 쇼윈도일 뿐, 제한 시간 72시간이면 그 지저분하고 얄팍한 민낯을 통째로 벗겨낼 수 있다며 호언장담하는 요한의 목소리엔 오만함이 가득 묻어납니다. 아프리카 분쟁 지역도 사흘이면 본질을 꿰뚫어 보았다며 아시아의 이름 없는 반도를 철저히 무시한 채 비행기에 오르는 취재진. 그러나 그들이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디는 그 순간부터 유럽의 자존심을 사정없이 짓밟는 거대한 반전의 서막이 시작되고야 마는데, 과연 이 오만한 이방인이 마주하게 될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요한 반데르미어입니다. 네덜란드 공영방송에서만 20년을 일하며 지구촌 곳곳의 참혹한 분쟁 지역과 무거운 경제 위기 현장을 숱하게 기록해온 베테랑 다큐멘터리 감독, 그게 바로 접니다. 저는 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고 솔직히 말해서 오만하기 짝이 없는 서구 중심적 시각에 꽉 막혀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메마른 난민촌도 남미의 위험천만한 슬럼가도 제 카메라 렌즈 앞에서는 고작 사흘, 단 72시간이면 그 추악한 본질이 모조리 탈탈 털려나가곤 했으니까요. 그런 저에게 본사 편집국장이 아주 얄팍하고 자극적인 기획안 하나를 툭 던집니다. 모니터 화면에 대대적으로 찍힌 제목은 바로 K컬처, 화려한 실체인가 아니면 얄팍한 신기루인가. 전 세계를 집어삼킬 듯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포장지를 사정없이 뜯어발겨 그 속에 감춰진 초라한 민낯과 허점을 날 것 그대로 찍어오라는 아주 엄중한 임무인 겁니다. 솔직히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 제 머릿속에 들어찬 한국이라는 나라는 참으로 가소롭고 단순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작 눈을 어지럽히는 아이돌의 춤사위, 공장에서 찍어내는 스마트폰, 그리고 혀를 마비시키는 자극적인 매운 음식 따위가 전부인 나라. 게다가 불과 70여 년 전만 해도 처참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제사회의 원조가 없으면 단 하루도 스스로 목숨을 연명할 수 없다며 절대 제 발로 일어설 수 없다고 조롱받던 세계 최빈국이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감히 유럽을 흔들고 세계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제 눈에는 그저 잘 꾸며진 쇼윈도 속의 연극 같아 보입니다. 그까짓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 딱 72시간이면 그 지저분한 민낯을 통째로 벗겨낼 수 있어. 저는 촬영팀을 이끌고 아주 당당하게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공항을 세계 최고의 허브라 믿으며 살아온 저에게 아시아의 작은 공항 따위는 눈에 들어올 리가 없다고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비행기 문이 열리고 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를 밟아 안으로 들어서는 그 첫 순간부터 제 거만한 자존심에 아주 미세하고도 날카로운 균열이 쩍 하고 가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끝도 없이 펼쳐지는 공항의 압도적인 규모는 제 상상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수많은 언어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첨단 안내 시스템. 수천 명의 승객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와도 물 흐르듯 매끄럽고 부드럽게 이어지는 이동 동선. 이건 단순히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공항이 아니라 마치 먼 미래에서 통째로 옮겨놓은 거대한 첨단 도시처럼 느껴집니다. 유럽의 네로라하는 공항들을 수없이 다녀본 촬영감독 마르코마저 넋을 잃은 표정으로 카메라를 든 채 조용히 읊조립니다. 요한, 이것 좀 봐. 우리가 가본 유럽의 그 어떤 공항보다 훨씬 거대하고 완벽한 것 같은데? 동료의 감탄에 저는 애써 침묵을 지키며 입술을 바짝 깨뭅니다. 제 카메라 렌즈는 여전히 차갑고 비틀려 있습니다. 겉만 화려하게 치장해 놓은 쇼윈도일 뿐이라고 속은 텅 비어 있을 게 뻔하다며 스스로의 오만을 억지로 붙잡아매는 중입니다. 그런데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가려던 제 발걸음을 기어이 멈춰 세우는 기이한 풍경이 나타납니다. 공항 벽면과 안내판 곳곳에 정갈하게 새겨진 독특한 문자, 바로 한글입니다. 직선과 동그라미, 네모가 기묘하게 조합된 그 신비로운 글자들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가이드가 건넨 태블릿 속 자료를 무심코 읽어내려가던 제 손가락이 순간 굳어버립니다. 15세기 조선이라는 나라의 한 위대한 왕이 글을 몰라 양반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가련한 백성들을 가엾게 여겨 직접 밤을 새워가며 설계하고 창제한 문자라는 기록.
만든 사람과 창제의 원리, 그리고 반포된 시기까지 완벽하게 기록으로 남아 보존된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기적의 문자라는 설명이 제 뒤통수를 사정없이 후려칩니다. 유럽이 암흑 같은 중세를 지나 이제 막 인쇄술의 혁명을 아주 더디게 시작하려던 그 까마득한 시절에 아시아의 한 군주가 오직 백성을 사랑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수십만 개의 음절을 자유자재로 조합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를 직접 만들었다니.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조용히 수첩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글자를 적어 내려갑니다. 한글, 철자안, 추가 검증 필요. 아직 제 오만한 감탄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을 수십 년간 지배해오던 견고한 유럽 중심주의라는 거대한 벽에 아주 묵직한 균열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서울로 리무진 버스 창밖으로 멀어지는 인천공항을 바라보며 저는 이 거대한 공항이 들어선 자리가 원래는 파도가 출렁이던 푸른 바다와 거친 갯벌이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전해 듣습니다. 바다를 메워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뚝딱 세워버리는 나라. 제 머릿속 노트북 화면에는 전쟁 직후인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고작 67달러였다는 차가운 숫자가 유령처럼 떠오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했던 최빈국의 땅.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차창 밖의 풍경은 그 비참했던 과거를 비웃기라도 하듯 눈이 시리도록 푸른 하늘을 향해 초고층 빌딩들이 빽빽하게 솟구쳐 있는 거대한 인류의 번영 그 자체인 겁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제가 정말 이 나라의 포장지를 벗겨낼 수 있기는 한 걸까요? 리무진 버스는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혼돈의 도시 서울을 향해 무섭게 돌진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을 빠져나와 웅장한 도심 속으로 깊숙이 들어선 지 겨우 이틀째가 되는 아침입니다. 제 손에 들린 세련된 가죽 수첩에는 여전히 이 나라를 향한 비뚤어진 불신과 오만한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상태인 것이죠. 저는 어제 공항에서 느꼈던 그 기묘한 경외감을 애써 지워내며 이번에야말로 저 화려한 껍데기 속에 숨겨진 추악하고 가난한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일념으로 차가운 통계 자료와 방대한 병제 데이터들을 무섭게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유럽의 유수한 언론사들이 늘 그래왔듯 숫자라는 가장 정교하고 냉철한 무기를 들이대면 이 아시아 작은 나라의 얄팍한 비천이 순식간에 드러날 것이라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제 노트북 모니터 화면 위로 하얗게 쏟아지는 무기 수출국 상위권 자료를 들여다보는 바로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거대한 충격이 시작되고야 만 겁니다. 제 상식 속에서 방산 강국이라 하면 오직 미국과 프랑스, 독일과 영국 같은 위대한 유럽의 강대국들이 전부였는데 놀랍게도 그 쟁쟁한 이름들 사이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너무도 당당하게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최첨단 전차 수출 계약서, 전 세계 방산 시장을 거침없이 뒤흔드는 자주포와 다연장 미사일 시스템의 압도적인 계약 규모가 제 눈을 사정없이 찔러댑니다. 심지어 까다롭고 자존심 세기로 유명한 유럽의 국가들이 자신들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줄을 서서 이 나라의 장비를 선택하고 있다는 믿기 힘든 사실 앞에서는 등줄기로 식은땀이 다 흘러내릴 지경인 것이죠. 마르코, 우리가 유럽의 그 잘난 전차들을 이 정도 규모로 다른 대륙에 수출해 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 제 다급한 질문에 촬영감독 마르코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양옆으로 거세게 흔들어댑니다.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계 무역의 심장이라 불리는 최첨단 반도체 수출 데이터를 열어젖히자 이제는 아예 숨이 턱 막혀 구역질이 날 것 같은 거대한 경악이 밀려옵니다. 인구 고작 5천만 명 남짓한 이 작은 영토의 나라가 전 세계 전자기기의 뇌를 담당하는 최첨단 반도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장악한 채 거대한 경제 공룡들과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서 있는 겁니다. 장산과 반도체라는 인류 과학기술의 가장 절대적인 정점에 선 두 개의 거대한 축이 어떻게 이 작은 나라 안에서 동시에 폭발하듯 뿜어져 나올 수 있는지 도무지 제 머리로는 해석이 불가능해집니다. 유럽의 시선으로는 그 어떤 프레임을 씌워도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괴물 같은 나라. 그게 바로 제 눈앞에 나타난 진짜 한국의 실체였던 겁니다. 한참 동안 넋이 나간 채 화면을 바라보던 제 시선이 우연히 데이터 구석에 첨부된 아주 오래되고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에 머물게 됩니다. 1960년대 낯선 서독의 차가운 탄광 깊숙한 막장으로 향하던 한국인 젊은이들의 슬프고도 비장한 모습이 담긴 사진인 것이죠. 얼굴에는 검은 석탄가루가 눈물 자국을 따라 지저분하게 묻어있고 손가락은 부러지고 갈라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짓만 가진 상태의 광부들. 당시 그 젊은이들이 지하 수천 미터 막장에서 목숨을 담보로 번 돈을 고국으로 보냈고 그것이 이 비참한 나라의 경제를 간신히 지탱하던 유일한 핏줄이었다는 역사적 진실이 제 가슴을 먹먹하게 짓눌러 옵니다.
지금 이 나라가 하루 동안 수출하는 거대한 숫자에 비하면 그것은 어쩌면 아주 작고 초라한 금액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인생과 목숨을 통째로 갈아넣은 눈물의 대가였던 겁니다. 저는 그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광부들의 손을 아주 오랫동안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호령하는 저 화려한 최첨단 반도체와 거대한 전차들의 무시무시한 수출 기록은 결국 70년 전 지하 깊은 암흑 속에서 오직 자식들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석탄을 파내던 그 거칠고 갈라진 부모들의 손마디 위에 세워진 위대한 생존의 기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만했던 제 카메라가 감히 건드리지도 못할 만큼 깊고 묵직한 집념의 세월이 저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서 서글프게 빛나고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 밝아오자 저는 차가운 숫자가 가득했던 노트북을 거칠게 덮어버리고 서울의 가장 평범한 일상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갑니다. 단돈 5유로짜리 된장찌개 하나를 시켰을 뿐인데 테이블 위가 터져나갈 듯 끝없이 깔리는 7가지의 공짜 반찬들과 대가 없는 무한리필, 그리고 유럽에선 상상도 못할 팁 없는 문화의 제 오만한 상식은 그 자리에서 송두리째 무너져 내립니다. 유럽의 식당에선 물 한 잔, 빵 한 조각에도 무섭게 돈을 매기며 손님의 주머니를 쥐어짜는데 이 나라는 처음 보는 이방인에게조차 밥상을 가득 채워 대접하는 수백 년 된 정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대한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주방 안쪽에서 바쁘게 손을 움직이며 반찬 그릇을 나르는 중년 여성의 뒷모습을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봅니다. 거칠고 굵은 손마디, 갈라진 손톱 끝. 그 상처투성이 손으로 뜨거운 냄비를 옮기고 나물을 무치며 이방인의 접시를 아낌없이 채워주는 모습에서 저는 어제 보았던 파독 광부들의 거친 손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겹쳐보게 됩니다. 세대는 완전히 다르고 장소도 다르지만 가족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던 그 숭고한 헌신의 결만큼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닮아 있는 것이죠. 추격은 식당 밖을 나선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제 머리통을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제 나라 네덜란드의 슈퍼마켓 냉동 코너 절반 이상을 이미 한국의 냉동만두가 완전히 점령했다는 기가 막힌 통계와 100년 넘게 글로벌 뷰티 시장을 지배해온 유럽의 강국들을 턱 밑까지 바짝 추격한 화장품 수출 데이터는 저를 더 깊은 경악으로 몰아넣습니다. 냉동 코너의 만두, 욕실 선반 위의 화장품, 그리고 식탁 위에 따뜻한 반찬까지. 대한민국은 어느새 전 세계 인류의 가장 깊숙한 일상 속을 소리 없이 파고들어 거대한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시계 바늘이 새벽 2시를 가리키는 깊은 밤, 호텔 방 안에서도 기적 같은 풍경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몰아칩니다. 출출하다는 동료의 말에 스마트폰 배달 앱을 켜자 수십 개의 식당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주문한 지 채 30분도 되지 않아 갓 튀긴 뜨거운 치킨이 호텔 로비에 완벽하게 도착합니다. 유럽의 그 어떤 대도시에서도 이 깊은 새벽에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음식을 배달받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서울에서는 이것이 숨 쉬는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인 것이죠. 배나처럼 밝은 편의점 불빛 아래로 오토바이들이 밤하늘을 가르며 쉴 새 없이 달리는 모습은 그 자체로 유럽 취재진의 영혼을 완전히 흔들어 놓기에 충분합니다. 다음날 아침 직접 몸을 씻은 서울의 대중교통망은 아예 제 사고를 완벽하게 정지시켜버립니다. 단 하나의 교통카드로 도시 전체의 촘촘한 지하철과 버스를 자유자재로 환승하며 요금 부담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유기적인 통합 시스템. 모든 역마다 승객의 안전을 지키는 스크린도어가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고 달리는 열차 안에서도 초고속 무료 와이파이가 펑펑 터지는 이 믿기 힘든 인프라는 유럽의 네로라하는 주요 도시들을 통째로 부끄럽게 만들 만큼 압도적인 수준인 겁니다. 이 완벽한 연동 시스템을 바라보며 촬영 감독 마르코는 카메라를 내려놓은 채 유럽은 이미 완벽하게 졌다라며 허탈한 탄식을 내뱉을 뿐입니다. 더욱 저를 소름 돋게 만든 것은 지금 이 거대하고 역동적인 야간 도시가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자정만 되면 통행금지 사이렌이 울리며 밤거리로 나가는 것조차 철저히 통제받던 아픔의 땅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암흑과 공포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자유를 되찾은 사람들이 그 자유의 시간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눈부신 경제와 일상의 불빛으로 위대하게 채워넣은 것이죠. 24시간 꺼지지 않은 이 거대한 도시의 심장 소리는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과거의 억압을 딛고 일어선 한국인들의 눈부신 집념이 만들어낸 위대한 교향곡처럼 제 귓가를 강렬하게 울려댑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이토록 완벽한 번영으로 승화시킨 나라가 지구상에 또 어디에 존재한단 말입니까? 거리를 가득 채운 세련된 빌딩 숲과 그 사이를 흐르는 따뜻한 사람들의 활기찬 미소를 바라보며 저는 수첩에 적어두었던 해묵은 편견들을 하나씩 지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는 결코 얄팍한 신기루 따위가 아닙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촘촘하게 흐르는 완벽한 대중교통과 스마트 배달 시스템, 그리고 길거리에서 만나는 평범한 이들의 친절함 속에 숨겨진 묵직한 내공을 마주할 때마다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이방인의 오만함에 대한 부끄러움과 함께 거대한 경외감이 폭발하듯 피어오릅니다. 서울의 찬란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이 위대한 도시의 진짜 아름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그 뿌리를 찾아내기 위해 다시 한번 운동화 끈을 질질 메어집니다. 이태원의 좁고 어두운 언덕길을 터덜터덜 걸어내려가는 제 다리는 이미 천근만근 무겁고 숨은 턱 밑까지 가쁘게 차오른 상태인 겁니다. 스마트폰의 배터리는 겨우 10% 남짓을 가리키며 깜빡거리고 사방을 둘러봐도 낯선 표지판과 미로처럼 얽힌 복잡한 골목길뿐이라 제 머릿속은 순간 하얗게 마비되어 버리고야 맙니다. 암스테르담의 운하를 따라 격자 무늬로 깔끔하게 정돈된 유럽의 도시에선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야말로 숨이 막힐 듯한 조급함과 두려움이 이방인의 온몸을 사정없이 휘감아칩니다. 유럽의 네로라하는 우범지대에서도 카메라를 들고 당당하게 버티던 베테랑 감독인 제가 이 낯선 동양의 골목길 한복판에서 문자 그대로 완전히 길을 잃고 꼼짝없이 고립되고 만 것입니다.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 늦은 밤 이런 외진 골목길을 혼자 걷는다는 건 그야말로 범죄의 표적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가장 위험천만한 짓인 것이죠. 파리나 런던, 브뤼셀의 어두운 밤거리가 주는 그 스산하고 무시무시한 공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제 등줄기에서는 이미 식은땀이 마를 새도 없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 복잡한 서울의 골목길 구석구석에는 거친 두려움 대신 묘한 온기와 생동감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군데군데 대낮처럼 환하게 불을 밝힌 작은 편의점 간판들이 이정표처럼 서 있고 늦은 시간임에도 배달 오토바이들이 활기차게 골목을 누비며 평범한 이웃들의 다정한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더군요. 도시 전체가 깊은 밤에도 잠들지 않고 살아 움직이며 이방인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듯한 그 기묘한 안전함에 제 얼어붙었던 심장이 조금씩 안도의 숨을 내쉬기 시작합니다. 그때 골목 모퉁이의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로 허리가 다소 굽은 한 노인의 실루엣이 천천히 나타납니다. 한눈에 봐도 70대 후반은 좋게 되어 보이는 어르신의 투박한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 하나가 대롱대롱 들려있는 상태인 것이죠.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급하게 다가가 서툰 영어로 호텔의 이름을 물어보며 길을 구합니다. 당연히 영어가 통할 리 만무하고 대화는 그 자리에서 뚝 끊겨버릴 상황인 겁니다.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를 가도 밤 늦은 시간에 정체 모를 외국인이 말을 걸어오면 경계심을 품고 차갑게 외면하거나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반응이니까요. 하지만 이 나라의 어르신은 전혀 다른 반응으로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제 스마트폰 화면의 흐릿한 지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이내 당신의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전화를 꺼내 돋보기 안경 너머로 지도를 직접 검색하기 시작하더군요. 비록 한마디의 말도 서로 통하지 않지만 어르신은 거친 손가락으로 연신 골목길의 방향을 가리키며 오른쪽, 왼쪽, 그리고 저 골목 끝을 향해 아주 정성스럽게 길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소매를 살짝 잡아끄며 당신이 걸어오던 길과는 완전히 정반대 방향을 향해 먼저 성큼성큼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뒤를 모르는 이방인을 위해 당신의 밤길을 통째로 되돌려 직접 길잡이가 되어주겠노라는 그 무언의 손짓에 제 발걸음은 순간 얼어붙은 듯 멈춰 서고야 맙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아무런 대가도 없는 이방인에게 왜 자신의 시간과 걸음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걸까? 제 머릿속에서는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는 거대한 의문이 꼬리를 물고 피어오르지만 어르신의 뒤를 따라 걷는 발걸음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하고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조용한 골목길을 함께 걸어내려간 지 겨우 5분 남짓 지났을까요? 마침내 탁 트인 큰 도로와 함께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호텔의 거대한 간판이 눈앞에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르신은 간판을 손으로 가리키며 안심하라는 듯 인자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여 주시더군요. 제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영어로 감사 인사를 전하자 어르신은 그저 알아들었다는 듯 투박한 손을 가볍게 흔들어 보이시고는 이내 당신의 집을 향해 어두운 골목길 속으로 다시 천천히 걸어가십니다. 당신의 보금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그 가파른 언덕길을 다시 처음부터 묵묵히 걸어 올라가야 하는데도 단 한 번의 생색조차 없이 돌아서는 그 쓸쓸하면서도 웅장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한참 동안 호텔 로비 앞에 우두커니 서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전 세계 범죄율 데이터를 뒤적거리던 제 눈앞에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범죄 사망자 수가 OECD 평균의 고작 6분의 1 수준인 0.6명에 불과하다는 경이로운 숫자가 선명하게 박힙니다.
밤 11시가 넘은 깊은 새벽에 외국인 혼자 골목길을 걸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치안을 자랑하는 나라. 그 경이로운 데이터의 실체가 방금 전 제가 온몸으로 겪었던 그 감동적인 경험과 완벽하게 겹쳐지며 제 가슴을 세차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 속에는 방금 전 저를 인도해 주었던 어르신의 그 거칠고 마디 굵은 손이 유령처럼 잔상으로 남아 떠나질 않습니다. 비닐봉지를 꼬아쥐고 있던 그 갈라진 손등과 굳은 살이 박인 거친 손가락에 감춰 그 손을 떠올리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며칠 전 평범한 식당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반찬을 담아내던 이모님의 갈라진 손, 그리고 흑백 사진 속에서 석탄가루를 뒤집어 쓴 채 울먹이던 파독 광부들의 그 처참했던 손들이 거대한 사슬처럼 하나로 단단하게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손을 쓰고 내미는데 결코 주저함이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손등은 거칠게 갈라지고 피가 배어나올지언정 자식의 머리만큼은 동백기름을 발라 단정하게 빗겨주고 싶어 했던 눈물겨운 어머니들의 세월이 바로 이 땅의 역사였던 것이죠. 자신의 삶은 통째로 갈아 넣어 허물어질지라도 다음 세대만큼은 억울하지 않게, 더 이상 가난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그 필사적인 집념과 사랑이 결국 이 거대한 기적의 대한민국을 바닥에서부터 일구어낸 진짜 원동력이었던 겁니다. 만약 한국인들이 말하는 정증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라면 저는 더 이상 이 위대한 단어를 번역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전혀 없음을 깨닫습니다. 서구의 그 어떤 세련된 언어로도 이 깊고 숭고한 영혼의 울림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제 심장이 온몸으로 뜨겁게 느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저는 노트북 화면 위에 길게 깜빡이던 K컬처, 화려한 실체인가 신기루인가 라는 해묵은 제목 위로 굵은 치소선을 사정없이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완전히 새로운 보고서의 제목을 한자 한자 무겁게 적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신기루가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살아낸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기록. 본사의 국장이 요구했던 자극적이고 비틀린 유럽식 프레임 따위는 이제 제 머릿속에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진짜를 눈앞에 보고도 없다고 우기는 것은 기록이 아니라 추악한 왜곡일 뿐이며 제 20년 다큐 인생의 명예를 통째로 걸고서라도 이 위대한 한국인들의 진짜 얼굴을 전 세계에 당당하게 보여주겠노라 다짐하며 저는 창밖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향해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흘린 채 밤새도록 자판을 두드려 내려갑니다.